여러분 안녕하세요. 단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세상에서 가장 큰 교실 EBSI와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어는 1교시, 그쵸? 가져보자 문법 자신감에 3교시를 맞이하는 남궁민입니다. 1, 2교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막 아까 댓글 또 쉬는 시간에 보니까요, 막 그 나오는 운영전 그 영상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막 올려주는 학생들도 있었고, 하인 제정신이냐 뭐 이런 거 올라오고 뭐. 그리고 또 화장실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화장실 다녀온다고 막 그런 학생들 막 있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지금 1, 2교시 때 말이에요. 아까 2교시였나요? 초반에 막 서버 다운됐잖아요. 10,000명 단위로 막 순간 접속자가 막 폭주를 해가지고 다운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막 사이트 팀이 긴장할 정도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전국에 학교 가고 싶어서 정말 등교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인 학생들이 이렇게 많구나. 몇만 명이 동시 접속해가지고 이 서버가 다운될 정도니까 그렇잖아요. 뭐 문법이 재밌어서 왔겠습니까? 그렇죠? 학교 가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막 일부러 등교하듯 책상 앞에 앉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알찬 마지막 3교시 1시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공지할게요. 우리 이 라이브 특강은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일정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한 과목, 오후 한 과목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1, 2, 3교시 문법, 가져보자 문법 자신감, 내일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될 수 있다 문학 마스터 이걸로 또 한번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이렇게 쭉 금요일까지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특강은요, 오늘 제가 1, 2, 3교시 찍은 것들은 아까 누가 그러던데 1, 2교시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요. 그 학생들 아마 이 강의는 다음 날인 내일 다시 보기가 탑재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 특강 혹시 1, 2교시 놓친 학생들은 내일 뭐 혹은 모레라도 좋으니까 시간 날 때 꼭 필요한 사람 챙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제가 또 한번 강조합니다만 문법 개념은 이렇게 사실 이거 굉장히 지금 전 되게 재밌거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스태프들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희 이제 라이브 같은 것들을 사실 생방송 EBS 오래 했으니까 여러 번 해봤죠. 뭐 수능 해설, 그거에 대한 대담, 입시 설명회, 라이브 클래스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이렇게 막 댓글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실제 수업을 학교에서 이렇게 교실 수업하듯이 하는 게 이건 아마 EBS 이전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라이브 클래스를 전에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앉아가지고 이제 말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2016년도였나 그때 9월 모평 앞두고 라이브 클래스 했는데 그때 제가 설명했던 개념이 있었어요. 문법 얘기하면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여러분 안 배우는 얘기지만 이런 걸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구조를 설명해서 그 개념을 얘기했거든요. 약간 심화된 개념을 얘기했지, 그 용어를. 근데 그게 며칠 후에 9월 모평을 딱 치렀는데 그게 문법에 지문 형태로 해가지고 그게 출제 요소로 떡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수험생들 라이브 클래스 같이 들었던 학생들 소름 돋았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라이브 클래스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태프들이 사실 새벽부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이러지만 않으면 저 혼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런 거 계속 하고 싶네요. 그런 정도 재미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벤트 아시죠?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 예쁜 가방 안에 이렇게 연필과 메모지 포함 여기 또 하나 인기 있는 펭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노트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한 명을 선정해서 매 시간, 이거는 금요일까지 계속해요. 마찬가지. 그래서 총 33명인가를 선정한다고 들었어요. 한 시간마다 한 명씩을 선정합니다. 1, 2교시에도 선정됐던 학생들이 있었죠. 그죠? 김별연 학생, 김별민 학생 1, 2교시였고요. 3교시는 지금 또 누가 되나 봅시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어에 오늘 3교시 내가 주인공이 되리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1교시에 자가진단 키트, 2교시에 개념 긴급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초 개념어에 해당되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그것들 중요 개념들을 공부했는데 그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복습 철저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즉, 자, 음운, 음절,
엮어서 한 번에 그냥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형태소 단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죠. 특히 형태소의 그 박스 잘 봐두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있었죠? 어근과 접사 짝으로 지어가지고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 짝 지어서 알아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짝을 지어서 알아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근과 어간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됐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2교시에 설명했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우리 김별민 학생이 저기 맞췄던 답이었던가요? 그것도 해당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그 다음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먹이라는 요 용언의 어간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다가 접사 보를 만약에 붙였다 쳐보세요. 그래서 먹보라는 파생어가 만들어졌죠. 그럴 경우 말이에요. 이럴 때 요게 자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이거는 먹다의 어간인 먹을 어근으로 삼은 파생어입니다. 즉 용언 먹다의 어간 먹을 어근으로 삼고 거기에 보라는 전미사를 결합해서 만든 파생어 먹보라고요. 이해됐죠? 그럼 이건 용언의 어간이 어근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개념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됐습니까? 또 얘기가 나온 김에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직접 구성 요소 얘기했던 건데요. 예를 들면 놀이터 같은 단어는 그러면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게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이터라는 말을 들고 똑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텅텅 둘로 쪼개지면 그건 복합어야. 합성어나 파생어. 근데 놀이터가 만약에 떨어뜨렸는데 텅텅텅텅 튄다? 그럼 얘는 단일어란 얘기죠. 이해되나? 놀이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똥 떨어뜨리면 통통통통 튈까요? 아니요. 놀과 이터로 떨어질까요? 아니죠. 놀이와 터로 떨어지겠지. 맞죠? 놀이, 터, 똑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놀이와 터로 떨어졌어. 얘는 놀이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아이고요. 얘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아이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어근, 얘도 어근이에요. 즉 얘는 뭐야? 그럼 이 놀이터는 그럼 합성어란 뜻이에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그런데 다시 터라는 말을 들고 떨어뜨려봐. 그러면 티읕과 어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터는 통통 튀겠지. 터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놀이는 어떻게 돼? 들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놀과 이로 떨어지는 거야. 똑. 그럴 때 얘네들을 들여다봐. 즉 보세요. 놀이터의 직접 구성 성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놀이와 터요. 그럼 다시 놀이의 직접 구성 성분이 뭐니? 놀과 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놀은 뭐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어근이야. 근데 이 이는 뭐 하는 애예요? 얘는 형식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애죠. 뭐? 놀다라는 동사를 놀이라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애.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접사라고 하는 거야. 얘는 어근이고. 오케이? 그럼 보세요. 놀이라는 말은요. 놀다의 어간인 놀이 어근이 되고 거기에 이라는 전미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파생어야. 그 파생어 놀이를 하나의 어근으로 하고 터라는 어근이 또 결합해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놀이터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매년 빠짐없이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는 이 단어의 구조 평가원의 이 핵심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거의 한 70~80% 이상 갖춰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막 아는 걸 막 올려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네. 자, 명사화, 점사 막 써 올려주고 좋아요. 좋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네요. 그렇죠? 자, 갑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지금 오늘이란다. 이번 시간에 3교시 할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아두면 정말 쓸모가 큰 개념들만 몇 가지를 제가 엄선을 해봤어요. 얼마나 알찬 구성입니까? 그렇죠? 야, 1교시 자기 진단하고 2교시에 기본 개념을 들고 3교시에
유용성이 아주 큰 그런 개념들 몇 가지를 핵심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야, 간다. 자, 얼른 돈 벌어서 논이랑 밭이랑 잔뜩 살래요. 이랬어요.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써볼까요? 요거를요, 발음을 결국엔 밭이랑이라고 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요 가운데 단계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저게. 보세요. 오, 야, 누구였어? 방금. 근데 그건 제가 저기 선물 줄 만큼 그런 건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바티랑 여기는 구개음화. 자, 요 정도는 알죠, 그죠? 요게 어떻게 되는 거지? 연음돼 가지고 티읕이 뒤로 그냥 빈자리로 넘어간다고요? 이게 1교시에도 나왔고 2교시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바티랑. 그래가지고 그 바티랑이 티읕 소리가 이 치조음 티읕이 이모음 앞에서 있는 게 이모음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구개음, 경구개음인 치읓으로 바뀌어요. 디귿이 이모음 앞에서 지읒으로 되든지 티읕이 이모음 앞에서 치읓으로 되든지. 자, 그래서 바티랑이 아니라 바치랑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뭐?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번엔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바치랑에는 옥수수와 토마토를 심었다 이래야 되나요? 아닌데?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여긴. 자, 해볼게 하나씩. 일단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티읕 소리는 종성에서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게 밭과 이랑이라는 두 말의 결합이다 보니까 종성이 있어. 받침이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뒤에가 이로 시작됐어. 혹은 반모음 이로 시작됐어. 그럴 때는 뭐가 되죠? 밭니랑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 니은 첨가라고 불러. 그 니은 첨가가 이루어진 밭니랑에서 이 니은을 따라서 이 디귿도 자기도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둘을 제가 지금 첫 번째 유효한 개념으로 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음운 변동의 단계를 상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걸 이렇게 발음하는데 요 단계를 아는 것. 이걸 이렇게 발음하는데 요 단계들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가지 먼저 얘기할게요. 여기 괄호를 여기 발음 기호 괄호를요. 최종 여기에만 한다고. 중간 단계는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읽진 않으니까. 그냥 음운 변동이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임의로 가상으로 상정하는 단계일 뿐 얘를 바로 이렇게 읽어 발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여기다는 발음 기호 괄호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음운 변동의 단계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아는 힘은 바로 지금 여기 1, 2교시에서 이걸 직접 제가 가르치진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1, 2교시만 듣고는 이건 알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기본 개념을 통해서 이 단계를 상정하는 공부를 음운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음운대단원, 동메달에 해당하는 음운대단원의 공부의 궁극 목적은 이걸 하기 위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됐죠? 그걸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말을 발음할 때는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까? 음운 변동,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땡! 얘는 음운 변동이 아니니까 구개음화 하나만 예를 들면 그걸 답으로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걸 여기에서 이 문장을 주고 이걸 어떻게 발음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이걸 쓰라고 하는 거는 학교 내신 시험 문제고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이걸 발음할 때에는 음운의 교체가 2번 일어나고 첨가가 1번 일어난다. 딩동댕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게 왜 교체 2개고 왜 첨가 하나인지를 어떻게 알 거냐 말이에요. 이 단계를 상정할 줄 모르면 그 선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부가 설명 한 가지 덧붙일게요. 선생님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되나요? 어떻게 합니까? 암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아니요. 자, 이럴 때 말이죠. 제가 일부러 이런 짝을 일부러 가져왔는데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발음이 다른 경우를 일부러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 하나 할 때도 일부러 치밀한 계산하에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뭐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까, 선생님?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요때 이랑이라는 건 말이죠. 논이랑 밭이랑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조사야. 이런 걸 조사 중에서 뭐라고 해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조사 중에 이런 조사를 뭐라고 하죠? 요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주는 조사를 뭐라고 하죠? 또 기다려야 된다. 자, 이게 바로바로 올라오면 좋겠는데. 어우, 답답해. 성격이 급해서 못 기다리겠네. 안 나오네요. 뭐 딴 얘기만 하고 있어. 무슨 가느다란 물방울 얘기가 여기 왜 나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얘기하느라고 그러는구나, 그죠? 가느다란 물방울.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요거는요, 조사 중에서 좋았어. 안별진 학생입니까? 접속조사라고 해요. 접속조사.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개념 중에 형태소어의 종류 같은 거 생각할 때 보세요. 얘는 조사는요, 마이너 리그 아이죠. 의미의 자립성 유무에서도 의존 형태소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성격 유무에서도 형식 형태소에 속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여러분한테 이해시켜 드리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이 이랑은요, 이 이랑과 달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 아이예요. 얘는 특별히 존중받아야 될 한 덩어리로 얘가 의미 있는 아이로 존중받는 아이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빈자리로 연음을 그냥 우리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조건은 구개엄화가 일어날 조건이니까 구개엄화가 일어나는 거. 됐나요?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이때 이랑은 고랑 이랑 할 때 이랑이거든. 얘는 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라고요. 그죠? 고랑 이랑 그때의 이랑이거든. 그럼 우리도 모르게 언어 대중들이 이 사이를 분절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얘도 좀 뒤에 있는 이 이랑도 얘랑 다르게 얘는 좀 대접해줘야 되는 아이라고 우리는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밭이랑이라고 바로 연음과 구개음화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분절적으로 인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 종성이 뭔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야 될 아이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니은 첨가가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밭미랑이라고 발음하기 힘드니까 여기에서 비음이 발음될 시동을 여기에서 미리 걸어주는 거죠. 자기랑 동일한 좀 위치에서 나는 비음을 미리 걸어준다고 여기서. 그래서 밭미랑이라는 비음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있잖아요.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음운 변동의 단계를 상정할 줄 아는가라는 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놓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문제, 이게 2013년 3월 3학년 학평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거기에 보기 여러분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만 뭐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설명에 해당되는 이런 일종의 도식을 줬단 말이죠. 이거 좀 전에 봤던 우리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이제 저는 아까 이걸 여기다 밑에다 썼습니다만 이건 위로 하나 올린 거에 불과해요. 이게 이렇게, 물론 여기에는 지금 사실 제가 아까 했던 설명에 의하면 요거 괄호 안 붙여야 됩니다. 그게 더 원칙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붙였어. 이때만 해도.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단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니은 소리를 바로 이어서 디귿 소리 이 파열음 다음에 발음하기 힘드니까 얘도 바로 비음화를 해가지고 꽃눈이 된단 말이에요. 요 단계,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비음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를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됐죠? 끝, 비음화.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학평에서도 많이 만나죠. 수능에도 여러 차례 나왔죠. 여러분이 내신 시험에서도 많이 만나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랬을 때 답 골라봅시다. 답 몇 번이에요? 4번 좋았어. 잘 어울린다. 와, 딱 보고 바로 아는구나. 그죠? 왜?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히읗이 종성에서 발음이 안 되니까 대표음 디귿으로 평파열음화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음 디귿으로 된 그 다음에 요 디귿이 뒤에 오는 니은 때문에 자기도 비음화 돼버리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뒤 이어서 비음화. 답이 4번입니다. 나머지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뭡니까? 눈약. 이건 눈약으로 발음되는 건 뭐예요? 자, 눈과 약, 앞말이 받침이 있고요. 그 다음 뒤에는 이나 반모음이 이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니은이 첨가되는 일만 벌어진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억 또는
자, 일단 부억이라는 게 이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기역 뒤에서 디귿이 쌍디귿 소리로 됐네요. 드가 뜨로 바뀌었어요. 이건 그드부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거죠.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이거는. 근데 이건 지금 이 경우가 아니니까 얘도 탈락. 이건 어때?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났지. 뒤에 된소리 대기는 안 일어났죠. 원래 된소리니까. 까지의 까가. 끄가. 그죠? 다 이해됐나요? 이건 어때요? 이거 덮밥 할 때 덮이라는 게 비읍으로 바뀌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그 뒤에서 그드부 뒤에서의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네. 덮밥으로.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어서 비음어가 일어난 사례 4번인 게 눈에 보여요? 이런 걸 풀 줄 아는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음문 단원에서 결국엔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결국에 이 문제다. 여기서 한 가지 부가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푸는 문제 말고요. 요즘 최근에는 결국엔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단계 분석을 해볼 줄 아는가를 가지고 선지에서 주로 많이 묻는 게 뭐냐면 그 음운의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됐느냐,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뭐 이런 걸 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이걸 분류를 해갖고 묶음 있잖아요. 4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 중에 뭐 교체가 2번 일어나고 탈락이 1번 일어났다든지, 뭐 그죠? 뭐 첨가가 1번 일어나고 뭐 축약이 1번 일어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결국에 궁극적으로 뭐죠? 결국에 단계 상정이에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인데요. 품사의 분류 기준 그랬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1교시, 2교시 때도 여기에서 3교시 때 다시 설명한다면서 넘어갔어요. 자, 아시죠? 품사라는 건 단어를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갈래지어 묶어놓은 걸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품사 그러면 우린 보통 얘네들을 생각하거든?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거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이제 일반적으로 품사는 이 얘기를 합니다만 품사는 얘네들도 품사고요. 얘네들도 품사고요. 얘네들도 품사예요. 세 가지의 층위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각각의 분류 기준을 알아둬야 됩니다. 품사를 나눌 때 첫 번째 이 분류 기준, 요 첫 번째 기준은 형태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가 있고 변하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누는 요 5가지의 분류는 기능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절묘한 표죠. 표 한 장 안에다가 형태에 의한 기준, 기능에 의한 기준, 마지막으로 의미에 의한 기준까지를 표 하나에다 정리해 놓은 표예요. 대단히 중요하지. 이 표 하나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디테일로 부사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은 이 표에 대해서 완전히 머릿속에 넣고 장악을 해줘야 돼. 어우, 좋았어요. 이별윤 학생 형태, 기능, 의미 딱 보고 얘기하네요. 그죠? 이거 제가 쓴 거 보고 거기 다시 타이핑한 거 아니죠? 좋았어. 그죠? 아마 이게 저기 시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표 보자마자 했을 겁니다. 믿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9가지. 선생님 9가지 안에 10가지인데요? 얘는 왜 제가 괄호 쳐놨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왜 점선으로 표시해놨죠? 결국에 얘는 서술교 써서 조사의 일종이거든. 조사의 여러 종류 가운데 하나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럼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거든. 근데 얘를 특별히 이렇게 서술격 조사라는 애를 이렇게 나누어 놓는 이유가 뭔가요? 아시죠? 이게 뭔데? 서술격 조사는 이다입니다. 이다. 나는 학생이다 할 때 이다예요. 근데 이 이다는 원래 조사는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뭐 은, 는, 이, 가, 을, 를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애게, 깨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걔네들은 형태가 안 변하지. 불변화에 속해야 될 아이들이에요. 조사는. 근데 서술격 조사 이다만 형태가 바뀌죠. 가변화에 들어가야 되는 예외적인 아이예요.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아이만 특별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지가 속한 그룹은 불변화에 속하는데 자기만 예외적으로 이탈해서 가변화 쪽에 가 있는 아이예요. 박쥐 같은 아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법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출제자는요. 이런 걸 좋아해. 일반적인 규칙과 원칙이 있을 때
그 원칙에 살짝 벗어나는 예외적인 뭔가를 시험 문제로 내기 좋아한다고. 왠지 아세요? 예외적인 걸 문제로 만들잖아요. 그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측정할 수 있어요. 뭐? 원칙에 대해서, 원래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하는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 형태와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이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이게 머릿속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죠. 그냥 무턱대고 밑에서부터 저기 암기해 나가지 말고 큰 틀을 먼저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해하고선 이리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그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나중에 품사 단원을 공부 다 하잖아요. 제가 품사를 그 얕은 어작 깊은 언어에서 품사 얘기를 해놓은 게 10강 11강입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로 들어와서 품사를 완벽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10강 11강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듣고 나면 궁극적으로 백지에다 여러분이 이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알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문제를 봅니다. 거기 지금 교환 다운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문제에서 이게 학평 문제였는데요. 형용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서술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는 큰 사자가 있다 해서 큰은 사자가 크다처럼 주어인 사자가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이다. 관형사가 아니고. 그러나 관형사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 했어? 큰 사자가 있다. 이때 큰이라는 것은 품사가 관형사인 건 아니라는 거지. 왜? 얘는 사자가 크다라는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품사하고 문장 성분은 다릅니다. 이걸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품사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했죠. 어떤 단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성질을 가진 단어로 태어났어. 빵!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근데 문장 성분은 뭐죠? 그 특정 품사를 가진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이건 학번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는 고정되어 있지만 1, 2, 3학년 때 학번은 계속 다르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문장 안에서 사자라는 말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얘는 문장 성분이 관형어인 건 맞아. 근데 품사는 관형사가 아니라는 거죠. 즉 얘는 체언을 수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얘는 무언가의 성질이나 상태를 얘기해 주려고 표현하려고 태어난 아이지. 크다, 크니, 커서, 큰. 오케이? 얘는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라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쉬워 보이죠? 어마어마한 오답률을 자랑하는 전통적인 출제 요소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귀담아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용사랑 관형사를 구별해야 돼요. 해볼까? 쉽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전에 봤을 때 크다, 크고, 크니, 커서, 큰. 이래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면 걔는 용언의 활용형이지, 그죠?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형이지, 이게 무슨 애초에 태어나기를 체언 꾸미라고 태어난 관형사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핵심입니다. 그럼 해볼까? 자,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다운이 아름다운. 형용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꽃이 아름답다라는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얘는.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일처리가 빠르다라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얘는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 빠른. 오케이? 형용사의 관형사형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뭔가의 활용형입니까? 뭐 왜다, 왜고, 왜니, 웬이에요? 아니죠. 얘는요? 뭐 세다, 세고, 세니, 센이에요? 세예요? 아니죠. 이건 어때요? 모드다, 모드고, 모드니, 모든입니까? 아니죠. 얘네들은 이 세 개는 다 뭐예요? 애초에 얘네들은 태어날 때 생겨먹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어. 뒤에 오는 체언 꾸미는 아이지.
얘들은 관형사야. 얘들은 말이 웬다, 가구가 새다, 사람들이 못 든다 이런 서술하는 기능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기본 개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것도요. 시험에 잘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개념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제가 3번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 하나만 잠깐 할게요. 제가 이거 거기다 자료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얘기를 언급을 안 했네. 여러분 이거 답을 2번으로 즉 얘와 얘를 형용사로 고르는 거 정답률이 답을 2번인 학생 거의 제가 자료에다 만들어 놨듯이 56%에 불과해요. 절반 정도의 학생만 얘네들의 품사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특히 4번 선지를 32%나 되는 학생이 골랐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 새라는 디귿에 사용된 이 새의 품사를 관형사인 줄 몰랐다는 학생, 이거를 형용사로 착각했다는 학생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네, 서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 모르는 학생들이 아는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한테 설명해줘. 누굽니까? 신별현 학생. 오, 대박. 완전 잘 이해된다. 좋습니다. 고마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다음 개념 넘어갈게요. 이것도요, 시험에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되게 한 번 기초를 딱 이해해 놓으면 정말 쉬워요. 아까 신별한 학생처럼 대박 쉽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줄게. 잘 들으세요. 자, 갑니다. 여기에 있는 예로 지금 들어놓은 요 단어들을 대표적인 예로 생각하세요. 얘네들은 다 통사적이든 비통사적이든 간의 합성어고요. 얘네들은 다 이 중에 비표준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써서는 안 될 말 얘네들은 비통사적이라고 하니까 뭐 잘못된 말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합성어의 종류를 뭘로 나누는가 하면 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통사라는 건 문장의 구조를 의미해요. 여러분 왜 문학 공부할 때도 그런 개념에서 뭐 이제 문제 공부할 때 이런 거 나오죠. 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뭐 리듬감을 발생시킨다 이런 거 나오는 적 있죠. 통사라는 건 문장의 구조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문법의 그 분야를 통사론이라고 한다고. 즉 보세요.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 쓰는 방식대로 합성어를 만들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문장을 만들 때 있잖아요. 명사에다가 명사를 연이어서 막 쓰기도 해요. 라이브, 특강, 진행, 요령, 전달을 위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명사가 연달아 올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문장 만들 때 사용하는 결합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돌다리. 명사 더하기 명사니까. 통사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새해는요.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이에요. 이 새는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새는 new라는 관형사잖아요. 해는 뒤에 그 수식을 받는 명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 만들 때 새 신발을 신으니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게 만드는 문장의 구성을 자연스럽게 쓰거든. 그걸 따른 합성어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작은 형은 어떻죠? 용언의 관형사 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명사를 결합한 거예요. 이거는 이 작은 형은 키가 작은 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형 작은 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작은 형이라는 이 단어 합성 명사는요. 용언의 관형사형 작다 작고 작은이 작은이라는 관형사 형에다가 즉 용언의 관형사 형에다가 명사를 결합한 거야. 이건 우리가 문장 만들 때 많이 쓰죠. 아까 좀 전에 봤던 문장들 그런 게 그 예문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용언의 관형사 형을 체언을 꾸미는 데 쓴다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 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으니까 이걸 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른다는 거지. 배부르다는 어때요?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배가 부르다니까 그 둘을 합쳐가지고 배부르다라는 한 단어를 만들면서 조사는 우리 말에서 흔히 생략되거든. 우리 문장 만들 때 조사 너 뭐해? 나 밥 먹어. 그러면 그때 밥을 먹어 할 때 을 안 붙였다고 뭐 틀린 문장 됩니까? 격조사는 쉽게 생략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경우는 문장의 구성하고 같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니까 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알아보다 생각해봐요.
용언과 용언을 결합할 때요. 용언의 어간에다 연결 어미를 결합해가지고 용언의 연결형 알다, 알고, 알며 뭐 이렇게 연결형을 만든 다음에 뒤에 다른 용언을 결합하는 건 우리가 문장 만들 때 예를 들면 밥을 다 먹어버렸다 할 때 먹어버리다. 본용언, 보조용언 같은 거 만들 때 먹다 앞에 있는 용어를 어떻게 만들어요? 먹어라고 연결형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알아로 만들어가지고 뒤에 또 다른 용어라고 결합하는 이런 알아보다라는 이런 용어는요. 이런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장 구성할 때 이런 방식을 쓰니까 좋습니다. 이름이 지나갔는데 초3이 들어도 좋아요. 돼요. 이러네요. 쉽게 이해하니까 그죠? 초3이 들어도 돼요. 아마 누가 유치원도 나오겠다 그만하자. 그게 지금 계속 뭐 무리한 댓글들이 되고 있나 보죠? 못 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갑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냐면요. 보세요. 아까처럼 자 이걸 짝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용언의 관형사 형을 만들어 가지고 명사랑 결합해야 돼요. 작은 형. 이것도 접은 칼 했으면 통사적 합성어겠지. 근데 접다 접고 접으니 할 때 간만 그냥 하고 관형사형 어미를 안 붙였어. 접은 칼이 아니고 접는 칼이 아니고 그냥 접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야? 비통사적 합성어죠. 우리는 문장에서 아까 이렇게 관형사형을 만들어서 용언을 체언을 수식하는 말로 사용하지 이걸 그대로 빠르 그의 빠르 일처리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런 경우거든. 그러니까 이건 합성어는 합성어이되 비통사적인 합성어라는 거예요. 얘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검푸다 이건 얘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연결형을 만들어서 용언 두 개를 결합한 게 아니고 검다와 푸르다를 그냥 검고 푸르다, 검어 푸르다가 아니라 그냥 검푸르다로 만든 거야. 그럼 용언의 어간에다 연결하면 없이 그냥 용언을 결합하면 이거 비통사적 합성어죠. 우리는 문장 만들 때 아까 먹어버렸다, 밥을 먹어버렸다 하지 먹버렸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비통사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이란 얘기가 아니고 산들바람, 부사에다 명사를 결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경우거든. 우리는 문장에서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기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 비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독서라는 것도요. 사실은 이건 한자어로 읽다, 책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말 어순에는 안 맞죠. 우리는 문장을 특별히 도치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은 책을 읽다라고 하지 읽다 책을이라고 안 하니까. 이런 합성어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비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기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얘기 여러분 제가 이걸 알아두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기출문제 좀 펴놓고 제가 하는 말이 틀린가 찾아보세요. 보면요. 보기에다가 합성어는 문장 단어의 배열 구성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뭐뭐처럼 어떻게 하는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는 보기에다 장황하게 개념 설명을 줘요. 다이렉트로 그냥 묻는 경우, 개념 설명 없이 묻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설명을 주고선 그 다음에 선지에서 그걸 골라보라 이런 문제로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개념 설명을 장황하게 주었다. 그러면 이걸 알아뒀으면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설명을 줬구나. 난 필요 없어. 바로 선지 판단. 시간 그렇게 알뜰히 모은 시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비문학 독서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능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그래서 개념 공부 철저하게 하라고 문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개념 설명을 추가로 주지 않고 그냥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를 그냥 구분하라면 다이렉트로 주는 문제가 나와서 그럼 당연히 더 알아야 풀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해봅시다. 이 중에서 이 문제는 뭐예요 지금? 어디 있어? 이 문제는요. 비통사적 합성어를 골라보래요. 한눈에 보이나요? 자, 몰라보다 타고나다. 이건요. 모르다와 보다, 타다와 나다. 이게 용언의 연결형에다가 또 다른 용언을 결합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통사적 합성어. 아까 알아보다처럼. 이건 어때? 지난 달, 굳은 살. 이건요. 지나다, 지나고, 지나니, 지난. 굳다, 굳고, 굳으니, 굳은. 용언의 관형사형에다가 뒤에 명사를 결합한 경우예요. 통사적 합성어. 답은 뭐예요? 1번. 좋았어요. 1 좋았어요. 좋습니다. 잘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의 아마도 이벤트 당첨자를 결정할 중요한 퀴즈를 낼까 합니다. 요걸 형태소 분석해 봅시다. 2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여기 모르아에다가 여기에다 보에다가 리을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요거는요, 용언의 일단 앞에 있는 용언의 첫 번째 어근에 해당되는 용언의 어간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요건 뭐야? 이 안은 연결어미지. 아까 우리 봤다시피. 요건 뭐야? 뒤에 덧붙는 두 번째 용언이죠? 보다의 보, 어간입니다. 거기다 요건 뭐예요? 퀴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맞춰주는 학생한테 할게요. 자, 1번 퀴즈 한 줄에다가 답 써주십시오. 1번 퀴즈. 요거의 형태성 분석할 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건 뭘까요? 정체가 뭘까요? 두 번째 퀴즈. 얘는 왜 몰라가 됐을까요? 모르아가. 요게 요렇게 바뀌는 이름은 요걸 뭐라고 할까요? 짠짠 짜라잔 짠짠. 오, 좋아. 형태소 분석. 별정학생 형태소 분석 잘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다 써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이름. 1번 요거, 2번 요거. 1번 뜬뜬 뚜르든 뜬뜬 뚜르든. 이거 다 얘기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거 각각은 설명 제가 해드렸고요. 1번 퀴즈, 2번 퀴즈입니다. 짠짠 짜라잔 짠짠 짜라잔. 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첨가 이러네. 방별원 학생인가요? 어우, 좋았어. 정답. 맞죠? 맞습니다. 방별원 학생 맞나요? 그 전에 또 있었나요? 방별원 학생이 먼저인 것 같은데? 맞죠? 방별원 학생. 뭐라고 썼어요? 답들 보셨나요? 요걸 뭐라고 한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맞죠? 왜? 몰라보다, 몰라보고, 몰라보니, 몰라볼 해가지고 뒤에 정도라는 말을 수식하게 만들어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고, 그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은 잘 써줬지만 전성어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어말 어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종결어미가 있고요, 연결어미가 있고요, 전성어미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전 몰라요.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어린 학생들, 아까 보니까 예비 중3도 있다고 막 그랬는데, 이런 얘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죠.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차근차근 공부해서 알아나가야 될 개념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 아마도 3학년일 텐데 잘했어요. 이걸 관형사형 어미, 그 중에서도 관형사형 어미는 뭐냐면 전성어미야. 전성어미는 말에 오는 어미 가운데서도,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데 사용되는 어미라서 평서형, 무슨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고, 연결어미는 이런 애들이죠. 연결해 줄 때 쓰는 거. 근데 요거 요 어미는, 전성어미는 용언을 잠시 다른 역할인 척하게 해주는 거야. 명사인 척하게 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인 척하게 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또 부사인 척하게 해주는 부사형 전성어미. 이건 지금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됐죠? 여기에 방별원 학생이 딱 맞춰준 게요. 모르아가 몰라가 된 거예요. 여기다 좀 다시 써볼게. 모르다, 모르고, 모르니 할 때는 아무런 불규칙적인 활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아가 왔더니 이게 몰라로 된단 말이야. 모르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만약에 이게 요 의만 탈락해가지고 모라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규칙 활용입니다. 의 탈락은요. 근데 이게 몰라라고 바뀌는, 몰라 알 수가 없어. 너무 옛날 노래다. 여러분 아마 모를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걸 무슨 불규칙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아까 방별원 학생 잘 맞춰줬습니다. 르 불규칙이라고 해요. 르 불규칙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활용 과정에서 르가 말이에요. 어간의 르가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르가 리을로 바뀌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몰라가 된 거예요. 아우, 잘했어요. 잘했어. 방별원 학생. 어우, 칭찬해. 옆에 있으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싶네.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쵸?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문법 실력, 이 정도는 칭찬받을 만해요. 잘했어요. 아마 별 어려움 없이 문법 완벽 정복하고 수능에 꼭 고득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후에 맞춰준 학생들 많이 있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올려줬기 때문에 그 학생을 답으로 한 거고요. 근데 제가 참 높아심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소심해서 그러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놓쳐가지고 제가 먼저 올렸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 2, 3교시 내내 혹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학생한테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뭐 고의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은 아마 펭수 노트는 못 받았어도 수능 만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거야.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러니까 마음 푸세요. 혹시 그런 학생이 있더라도 제가 이렇게 소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개념 공부했어요. 자, 요게 좀 전에 나왔던 얘기죠. 어미의 종류입니다.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뉘고요. 선어말 어미는 높임과 시제의 역할을 하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예요. 어간 아닙니다. 어간 뒤에 오는 어미의 일종인데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가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 요거는 높임 사용할 때 쓰이는 거고, 요거는 시제를 사용할 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사용할 때 하는 아이들. 얘네들은 보세요. 앞뒤로 붙임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왜? 앞에는 어간이 와야 되겠고요. 뒤에는 어말 어미가 와야 되니까. 자, 어말 어미는요, 종결 어미가 있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5가지. 그 다음에 연결 어미가 있어요.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할 때, 종속적으로 연결할 때, 그리고 본용언, 보조용언 연결할 때. 그다음 세 번째는 전성 어미. 아까 얘기했죠? 명사인 척하게 해주고, 관형사인 척하게 해주고, 부사인 척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말 어미 종류를 3가지, 종결, 연결, 전성 어미 3가지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평가원에서 냈던 문제인데 그 문제의 답을 골라봅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요거는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기억이 뭐냐 하면 종결어미예요. 종결어미에 해당된다. 딩동댕. 왜? 이건 감탄형 종결어미입니다. 맞죠?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의 지는 기억. 요거 의문형 종결어미지.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 니은에 해당한다. 니은은 뭐냐고? 연결어미요? 이게 연결어미입니까? 아까 뭐라 했어? 가다 가고 가니 가는 해가지고 뒤에 있는 이 이유를 수식하게 만들어주는데 얘는 뭐예요? 관형사인 척하게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공부했잖아요. 그걸 종류를 외우지 마시고요. 개념을 이해하세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이 3번입니다. 형은 밥을 먹었으나 이거는 연결해 준 거지. 앞, 뒤를 대조적으로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기라는 거. 요 기는요. 요 아이를 지금은 그러니까 운동하기라는 것이 지금은 뭐 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요 운동하기, 운동하다를 명사인 척하게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인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 해당한다라는 말 맞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에 제가 심화 과제로요. 하나 추가로 과제를 제시합니다. 5번째, 아는 문장의 종류 판별인데요. 이건 문장 단원에서 아는 문장의 종류를 이렇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요. 공부해서 알겠지만 자, 요거 무엇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명사절이라고 불러. 주어, 서술어, 짝이. 그가 범인이다. 이게 주어, 서술어, 짝인데 얘가 더 큰 단위에서 무엇이 밝혀지다라는 걸로 무엇 자리에 들어가 있는 주어, 서술어, 짝을 가진 2개 이상의 어절.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절이죠, 그죠? 명사절이라 그래. 농부들은 기다리죠. 근데 비가 오기를. 비가 오다가 주어, 서술어, 짝이니까 농부들은 무엇을 기다린다. 무엇 자리에 오는 명사절.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이거는요. 저것들이 주어, 서술어, 짝을 가지고 있는 절인데 어떠한 자리에 오니까 관형사절, 어떻게 자리에 오니까 부사절, 어떠하다 자리에 오니까 서술절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라고 자리에 오니까 인용절이라고 하거든요. 자료에 있는 마지막 문제 이거 보이시죠? 요거 각각 이 안에서 절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원래 문장이 절로 들어가 안기면서 어떤 성분이 생략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할 때요. 부모님은 바란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건강하다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자식이 건강하기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은 무엇을 바란다, 무엇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어떠한이 아니죠? 어떻게도 아니고요. 명사절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1번 기억, 안긴절의 종류, 부사절 그러니까 땡 틀렸단 말이죠. 명사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자식이 건강하다. 그럼 됐지 뭐. 여기에 생략된 성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뒷부분은 맞은 거. 자, 그 문제의 답을 골라보십시오. 정확히 분석하고. 끝나요? 우리 이렇게 해서 3교시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교시에는요, 제일 어려운 문제 2개나 그러니까 맞춰준 방별원 학생. 관형사형어미, 전성어미 맞춰줬고요. 리을 탈락이 아니라 르불규칙이라는 거 맞춰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별원 학생을 선물 주도록 하고요. 방별원 학생은 여기 그 주소 요 ebsi@ebs.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긴급 편성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1, 2, 3교시 가져보자 문법 자신감이라는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저는요 이 강의는 물론 다음 날인 화요일 날 바로 다시 보기가 탑재될 예정이니까 필요한 사람 듣기 바라고요. 정말 서버가 2교시 때 막 폭주해서 다운될 정도로 많이 찾아준 학교에 등교하는 마음으로 와준 그리고 활발히 참여해준 학생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요일 내일 아침 9시에 될 수 있다 문학 마스터라는 강의로 또 오늘처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충실한 시간 1, 2, 3교시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재밌게 즐겁게 가슴 벅차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다른 과목 강의들도요. 등교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학습 결손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실 EBSI에서 충실한 하루하루를 함께 이번 주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만나죠. 안녕.